취지와 처벌 규정을 주시고 그동안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연금개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소득 대체율과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맹탕 연금개혁안입니다. 연금개혁은 결론적인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 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이 내세운 3대 개혁 가운데 하나인 연금개혁안이 발표됐습니다.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우려 속에 젊은 층 부담이 크다, 또 더 내고 더 받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는데요. 국민들의 관심이 쏠린 연금개혁안 어떤 내용이고 또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국회 연금개혁특위의 간사이신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모시고 관련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선 그 축하의 좀 인사부터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축하드립니다. 네. 경실련이 21대 국회의원들의 이제 발의했던 법안을 이제 분석하고 평가를 한 결과 복지 소비자 부문에서 의원님이 개혁 입법 점수 1위에 이제 뽑히셨습니다. 예. 어떤 법안들이 그렇게 이제 좋은 평가를 받았는지, 또 어떤 원칙으로 또 이런 입법을 이제 준비하시고 생각을 하셨는지 좀 들어볼까요? 예, 그 시민단체인 경실련에서 국회의원들의 그동안은 입법 발의했던 내용들을 분석할 때 뭔가 그 공공의료의 취약성을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책,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공급자죠. 이 서비스 공급자들이 부정하거나 또 부당한 방법으로 하지 않느냐, 이거를 억제할 방법이 뭐 있을까? 그다음에 이제 환자의 안전, 권익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 세 가지 기준이 있었다고 그러고요. 제가 대표 발의한 법안 43개 중에서 18개가 개혁 입법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내용을 조금 소개를 좀 해드리면, 먼저 그 공공보건 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의전원법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이 의료 전달 체계가 상당히 조금 제대로 좀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이걸 좀 제대로 하기 위해서 책임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공공의료 법률 개정안이 또 인정을 받았고요.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응급실 뺑뺑이, 이걸 막기 위해서 응급의료기관이 응급 환자를 거부하려고 하면 분명한 이유를 제시하도록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을 인정받아서 개혁 입법으로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게 좀 보면 국민연금 개혁, 그리고 이제 국민 보건 의료 이렇게 이제 좀 들리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네, 그중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 국회 연금개혁특위 간사로서 우리 국민연금은 또 어떻게 개혁하실지 궁금한데요. 지난달 27일 정부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적인 숫자가 빠져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아쉬움을 좀 남기신 것 같은데, 윤 대통령 말에 따르면 전 정부처럼 숫자만 제시를 해서는 성과를 못 얻는다. 국회 국민과 함께 답을 찾겠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부의 연금 개혁안 어떤 점수를 좀 주고 싶을까요? 숫자만 제시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는데, 숫자의 제시가 연금 개혁의 출발이고 마무리는 결국은 어떤 숫자를 선택하냐에서 마무리되는 겁니다. 근데 숫자 제시를 한 번도 안 한 정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연금법에 5년마다 재정 계산을 해서 합당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정부가 내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번이 5번째인데요. 매번 할 때마다 정부는 그 숫자를 제시했습니다. 기금이 언제까지 존속될 것인가, 이 기금이 지속되려고 하면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걸 반드시 안을 놓고, 그거에 따라서 전문가 토론, 이해단자들의 의견, 국회 입법이 진행되었거든요.
숫자를 내놓지 않으면 논의를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이번 정부가 낸 국민연금 개혁안은 대단히 무책임하다. 정부 역할을 포기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5년 전에 문재인 정부 때 그 4개의 안을 내놨을 때 그때 사제선다행이라고 하는 비난을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이 했거든요. 네. 근데 이 제안에 대해서는 숫자를 제시하면 안 된다라고 피해버리는 것은 훨씬 더 좀 비겁한 거죠. 네. 더구나 이번에 제시한 것은 18개의 시나리오만 있어요. 그러니까 사제선다행이 18개 선다형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더구나 이제 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사실은 연금 개혁안의 핵심은 보험료율 인상안과 소득 대체율을 조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료 인상을 3% 했을 때에 소득 대체율을 45%로 할 거냐, 네. 아니 보험료 인상 5%에 50% 소득 대체율을 갈 거라고 하는 두 가지 안을 명료하게 제시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제시한 게 끝난 게 아니라 노사 이해 당사자에 있는 경사 노위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사회적 합의 방식을 추구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정부는 18개 시나리오만 제시하고 그냥 국회에다가 공을 넘겨버린 것이죠. 네. 네, 그 문정부 때도 4가지 안이 제안이 됐었는데 결국 이렇게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그 이유가 궁금한데 왜 이렇게 개혁이 어려운 걸까요? 원래 연금 개혁은 어렵습니다. 어렵죠. 네. 왜냐하면 누군가는 내고 받아야 되는데 네. 또 적게 내고 많이 받고 싶잖아요. 그렇죠. 당시에 문재인 정부 때도 경사노위에서 노사가 오랜 기간 그래서 치열한 토론을 했고 노동조합 측에서 처음으로 보험료 3% 인상안을 동의를 했어요. 네. 그전에는 보험료 인상 절대 안 된다 그랬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경영자 단체인 경총에서 보험료 인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잘못이 있었거나 다른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보험료의 또 하나 부담의 주체인 기업 측에서 이걸 내는 것을 부담스러워했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조금 더 나은 방식으로 진전해서 사회적인 합의를 이뤄야 되는데 정부가 아예 안을 내놓지 않음으로 인해서 논의에 상당히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조금 내고 이제 많이 받으면 가장 좋을 텐데 이상적일 텐데 불가능하죠. 현실이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불가능해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제 가장 궁금한 게 그래서 이제 얼마를 내고 얼마를 내가 이제 받을 수 있느냐일 텐데 보험료율 인상부터 이제 살펴보면 세대별과 이제 차등으로 이제 올리고 인상하는 게 이제 좀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5% 인상이라면 40, 50대는 5년 안에 또 30, 40대는 10년에 걸쳐서 천천히 올리겠다. 뭐 그 젊은 층이 안고 있는 장년층에 대한 그 부담을 줄이는 효과는 있겠지만 또 노년층, 장년층에게는 적지 않은 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사회보험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사회보험입니다. 민간보험하고는 달라요. 이 원리는 모든 국민이 가입자가 돼야 돼요. 네. 그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를 반드시 내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소득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이 내는 거고 적은 사람은 적게 내고 혜택은 똑같이 받는 거예요. 네. 이게 사회 연대 원리에 의해서 성립하는 게 바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인데 세대 간 보험료를 차등을 주게 되면 그 연대가 깨지는 겁니다. 그 사회보험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민간보험 체제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마 젊은 층들의 불만을 대변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낸 것 같은데 네. 정부가 이런 주장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주장하면 젊은 층들이 느끼는 불만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젊은 층들에 대한 보험료 부담 경감책 같은 거를 국가가 다른 재정적 방식으로 제시를 해야지 뭐 조금 내라 천천히 내라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연대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네. 더구나 이제 국민연금은 계층 간 세대 간 연대에 의해서 성립해서 지금 근로 세대가 은퇴 세대를 부양하고 또 미래 세대가 또 그 다음 세대를 부양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보험료 차등하는 제시해버리면 그 연대가 깨져버리는 거죠. 각자 도생이 되는 것이죠. 연대가 깨지지 않고 가야 되는 게 핵심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예. 네. 그럼 나중에는 그 얼마를 받느냐, 이 소득 대체율에 관해서는 정부 개혁안은 자동 안정화 장치와 DC형 전환을
제안을 하고 있는데 이거 쉽게 풀어 말하면 지금처럼 받을 금액을 정해놓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연금액이 자동으로 조절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하면은 지금 연금 고갈 걱정이 좀 큰데 좀 많이 줄을 것 같고요. 낸 만큼 받으니까 또 되게 합리적으로 좀 들리는 것 같은데 예. 이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제 연금은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내가 소득의 몇 %를 보험료로 내고 네. 그다음에 내가 받을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득대출 40%라고 해서 내 평균 생애 소득의 뭐 40% 또는 내가 은퇴 전 소득의 40%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어서 내가 아무리 오래 살더라도 연금을 안 줄 수가 없죠. 네. 죽을 때까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회보장 성격이 있는 건데 네. 이거를 DC형으로 바꾼다는 것은 내가 낸 만큼만 받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민간 보험 가입하지. 굳이 국가가 운영하는 보험에다가 보험료를 내고 노후를 의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DC형은 보통 민간 보험의 네. 민간 연금 제도의 운영 원리인데 이거를 정부가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연금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거거든요. 이거는 대단히 신중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정부 운영 계획에다가 그 얘기를 하고 한 것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자동 안정화 장치는 되게 이제 유럽에서 많이 채택하고 있는 건데 이제 기금에 대한 부담이 많이 생기니까 예를 들어서 1964년에 태어난 사람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의 평균 소명, 이 사람들이 낼 수 있는 보험액 이런 것들을 놓고서 거기에서 부족할 것 같으면 받는 금액들을 줄이고 보험료를 올리는 이런 장치입니다. 근데 우리도 이제 언젠가는 이거 도입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워낙 국민연금의 수령액 자체가 평균적으로 낮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이 제도가 성숙하고 난 다음에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그 국민연금이 나는 안 내고 안 받겠다. 이게 그 불가능하죠. 공동 연대의 그 현대 국가 사회에서 그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본인의 옵션으로 이렇게 그렇습니다. 예. 선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그 보험료를 높이자는 재정 안정론과 또 그 소득 대체율을 올리자는 보장성 강화 이게 이제 그 서로 이렇게 맞서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낸 전문가로서 예. 훤히 꿰뚫고 계실 텐데요. 그 의원님은 어떤 안을 좀 제시하고 싶으실까요? 예.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내고 많이 받고 싶어 한다. 네. 근데 그거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적정하게 내고 적정하게 받는 게 원칙입니다. 이제 그러려면 어느 정도를 내야 지속 가능할 건가? 또 어느 정도를 내가 연금을 받아야지 노후 생활이 가능할 건가? 이걸 따지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연금 개혁에 있어서는 적정 노후 소득 보장과 적정 보험료율이라고 하는 이 어려운 함수를 푸는 게 굉장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는 노후 빈곤 수준이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빈곤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받게 해야 되는데 더 많이 받게 되면 기금이 언젠가 소진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자꾸 보험료 부담 수준들을 조금씩 올려가면서 보장 수준도 높여야 되는 어려운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게 사실 연금 개혁의 과제입니다. 이게 과연 가능하냐고 얘기하는데 네. 가장 최근에 선진국 중에서 연금 개혁에 성공한 나라가 캐나다인데요. 네. 캐나다는 보험료율도 올리고 소득 대출도 올리는 이중 개혁을 성공해서 기금 안정성도 기하고 노후 소득 보장도 높이는 그런 개혁안을 성공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민주당이나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국민들 보고 더 내고 덜 받으라 이야기하면 국민들이 동의를 못하죠. 그래서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조금 더 부담하는 이런 합리적인 개혁안을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더 내고 더 많이 받게 하자.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소득 보장 수준 높아지고 재정 안정성도 기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네. 자,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온 것 같은데요. 그간 연금 투기 민간 자문위에서 논의를 진행을 해왔는데 상당히 그 의견이 좀 접근한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정부안이 연금 투기 보고되면 그 이후 어떤 과정을 거쳐서 논의를 하게 될 계획인지 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과연 어떤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흔히 이제 연금 개혁을 가지고 코끼리 옮기기라고 얘기합니다. 코끼리 옮기기요?
큰 몸집이 코끼리가 성큼성큼 갈 수는 없잖아요. 네. 한 발 한 발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 건데 네. 그동안에 이제 국회 연금 특위는 민간 전문가 자문위원회에서 그 1년 동안 어떤 방향으로 연금 개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걸 놓고 수많은 데이터와 자료 토론을 통해서 다양한 주제로 토론했습니다. 이제 그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 이제 11월 16일 날 국회 연금특위에 네. 최종 보고서를 내게 됩니다. 그럼 그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이해관계자들, 실제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노동자와 사용자 단체들을 또 모셔서 이 안에 대한 의견을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또 이제 찬반 의견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수정된 이제 최종 안을 가지고 네. 일반 국민들, 뭐 예를 들어 한 수백 명 정도를 상대로 이 안에 대해서 설명하고 어떻게 연금 개혁안을 만드는 게 좋겠는가 하는 국민들의 공론조사 과정을 거쳐가려고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게 다 끝나고 나면 국회가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11월 국회가 이제 예산안 전국인데 민주당에서 정책위 수석부 의장도 맡고 계시고 민주당이 오늘 예산안 심사 방향 기자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이 예산안에서 이것만큼은 꼭 반드시 관철시키겠다 하는 그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전에 이제 야당의 예산 심의에 들어갈 때는 이 예산을 깎겠습니다라고 먼저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엔 저희가 거꾸로 했습니다. 이 예산은 반드시 방영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네. 첫 번째 R&D 예산입니다. 아무리 어려울 때도 미래를 위한 기술 개발, 과학 투자는 계속돼야 된다. R&D 예산은 우리가 1번으로 복원하겠다는 거고요. 또 하나가 지역 화폐입니다. 이 경제라고 하는 게 서울은 수도권은 잘 가지만 지역은 굉장히 침체되어 있거든요. 이 지역의 순환 경제를 만들려면 지역 화폐 예산을 반드시 방해해야 합니다. 세 번째가 새만금입니다. 네. 이게 현재 우리가 R200 중심의 재생에너지를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새만금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쭉 그걸 해왔는데 갑자기 새만금 예산을 6천억을 5천억을 삭감해 그리고 1,000억을 조금 남겼습니다. 이래가지고는 미래를 준비할 수 없게 된다 해서 저희는 이번에 경제, 민생, 미래 이 세 가지 핵심 목표를 가지고 이 예산을 반드시 우리가 반영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청년 3만 원 패스, 그다음에 요양병원, 간병비 부담 많습니다. 이 보험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부담은 적습니다만 간병비는 수백만 원씩 들어가거든요. 네. 자식들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이거를 건강보험에 급여화하는 거를 저희가 이번에 제안을 하고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고요.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시기에 돈을 많이 빌렸는데 금리가 오르면서 대출 이자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이거를 줄이기 위한 것, 그다음에 전세 사기 피해자들 구제하기 위한 이 예산은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하는 게 민주당의 확고한 방침입니다. 네. 네, 가장 뜨거운 현안이죠. 김포 서울 편입론이 전국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데 오늘 김기현 대표가 국토균형 발전을 내세우면서 수도권 외 지역의 주민들이 원하면 또 메가시티를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서 이에 대해서 찬반을 밝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에 대한 대답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참, 요새는 여야가 바뀌었어요. 네. 원래 야당이 막 내지르거든요. 그렇죠. 네. 또 여당은 신중하고 그런데 네. 여당이 막 내지르잖아요. 야당은 신중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이 제안이 김포 서울 편입 제안이 상당히 뭐 놀라운 제안이긴 하죠. 네. 그러나 이게 실제 실현 가능한가? 그러면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할 건가? 이걸 고민하고 던졌어야 되는데 네. 그냥 김포에 가서 그냥 던진 거잖아요. 이걸 다분히 총선 전략이죠. 저는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야당은 찬반 논쟁을 벌일 게 아니라 왜 김포만이냐? 그러면 수도권 전체의 교통체계는 어떻게 만들 거냐? 김포 시민들의 불만은 지옥철 골드라인 아닙니까? 그럼 골드라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지하철 연장 계획에 대해서 이 얘기를 했어야죠. 그러고 편입 이야기를 했었으면은 저는 진정성 믿었을 텐데 그 얘기 빠지고 편입 얘기 하면은 결국은 서울은 이미 초과밀 상태인데 서울의 영토를 더 넓힌다는 이 얘기는 경기도하고 서로 싸워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비수도권 주민들이 보기에는 아니 이미 수도권은 초과밀이고 메가시티가 됐는데
우리를 자꾸 빨아들이는 이 얘기들만 자기들끼리 서로 다투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희 민주당의 원칙은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지 서울이든 부산이든 전주든 간에 동일한 권리와 혜택을 보도록 하는 게 민주당의 목표입니다. 어느 지역에 불만이 있으면 그럼 내가 너 이리 편입시켜 줄게. 네. 그러면 다른 도시는 부산은 전주는 이거를 묻는 국민들의 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 얼마 전에 개인적으로 그 전주를 다녀왔거든요. 그러셨습니까? 군 생활도 전주에서 했었고 한 30년 만에 다시 갔다 와서 여러 가지 소회가 비빔밥 있습니다. 드셨나요? 비빔밥 먹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의원님이 예. 바로 그 전북 전주 병이 지역구이시기 때문에 전주 말씀을 드렸는데 전주 비빔밥이 이제 또 유명하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과 이제 비빔밥처럼 어울리는 소통을 하고 계신지 또 내년 총선을 위해서 주민들과 좀 어떤 약속, 어떤 공약을 내세우실 건지 마지막으로 좀 들어볼까요? 예, 비빔밥이 밥과 여러 나물과 여러 뭐 참기름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른 재료들이 어울리되 네. 각자의 풍미를 보존하면서 잘 화합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화이부동이다 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네. 전주 사람들의 심성이 딱 그렇습니다. 네? 서로 다르다고 그런 거 인정하고 네. 잘 화합하고 통합하는 도시. 그래서 상대적으로 평화롭고 갈등이 네. 적은데요. 대신 이제 이 전주 분들이 갖고 있는 불만은 우리가 수도권에 비해서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발전 속도가 더디지 않느냐, 정체돼 있지 않느냐, 낙후돼 있지 않느냐는 불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전라북도 혁신도시가 이제 전주 완주에 있는데요. 거기에 국민연금을 이전시키는 공약을 제시하고 실제로 이전시켰고 제가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지역에 잘 뿌리 내리는 그런 역할을 한 것처럼 네. 전주가 새로운 산업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왔고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는 그걸 좀 한 단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비전을 좀 제시하고 하려고 하고요. 그동안에는 제가 각 동마다 돌아다니면서 주민 간담회를 계속 해왔고 네. 저는 자가용 승용차가 없습니다. 대신 전주에서는 택시를 타고 돌아다닙니다. 네. 그리고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 타고 다닙니다. 전주 안에서도 다. 예, 이게 주민들하고 어디서 만나서 즉석 대화도 하고 민원도 받고 하는 이런 직접 소통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게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활동을 계속 벌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는 국민연금 개혁안과 예산안 또 김포 편입론 등 현안에 대해서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